맞습니다. 아, 그거 맞아. 자, 거기 22번은 무슨 단어, 이런 단어 이게 처분이라고 인정하는데 무슨 단어 갖고 우리가 시험에서 빨리 파악할까?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이런 단어 보이면 이건 특이한 단어거든. 이 단어만 보이면 질문은 뭐냐면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배운 거와 똑같이 말하자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고 그 정부 기관들은 여기에 이제 기업체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게 올린 물품만 사야 돼. 응? 예를 들어 무슨 그 공무원이 이제 세금 나라 돈으로 노트북을 하나 산다. 공무원이 세금으로 이제 갑자기 망가져서 업무에 쓸 노트북을 개인이 사는 게 아니 개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산다. 그러면 반드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컴퓨터를 사야 돼. 그 이외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래도 그거 못 사. 근데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 거기에 참여한 업체는 판매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 응? 근데 거기에 너네는 니네 기업은 거기에 참여 못해 하고 제한시키면 그 업체는 강제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처분. 그다음에 23번 최근 판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사업주에 대해서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응? 그래서 이것도 처분이다. 응? 또 24번 사업장 종류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고, 응? 그 밑에. 그 다음에 25번은 자 교육공무원법상 불구무시. 이게 이제 교감에서 교장 승진 대상자들, 응?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심사해서 시험 봐서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시키는데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라있던 자를 승진 인사 발령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26번은 이게 법외 노조라는 말은 우리나라 이제 그 교사들 가입한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뭐 한국교총이라고 약간 보수적인 노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약간 진보적인 우리 전교조라고 부르는 거 있지. 근데 이제 전교조라는 그 교사들 노조가 있는데 여기에 해직된 교사들 강제로 이제 해직된 교사들이 아직도 그 노조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자기들 복직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그 노동부 장관이 야 이거 저 해직된 교사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까 걔네들 다 제외시키라고 했는데 전교조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당신들은 그 교원 노조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다. 그래갖고 그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야. 이게 이제 법외 노조 통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래? 응? 이미 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게 된 것을 사후적으로 단지 통보한 거에 불과한 게 아니라 장관이 직접 이 법이 인정하는 노조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한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처분으로 인정한 거지. 응?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시험 문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법의 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해서 법의 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장관이 단순히 다시 한번 알려주는 고지나 확인하는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내 틀리게 내면 반대로 써야 맞는 거지. 이렇게 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정행위이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목록이 쭉 나오지. 이게 다는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거 위주로 써놨다.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을 정리하면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첫째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니까 행정청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행위하는 거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그럴 것이고 처분이 아니라 그럴 것이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도 공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라면 또 행정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상대방 국민에 대해서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행위라면 그새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 아니라 그럴 것이고 등등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본 사례 첫 번째 1번은 뭐야? 응?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승인 등의 지시는 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일 뿐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안 가져오는 행위다. 응? 처분이 아니다. 그죠? 응.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1-1은 우리 아까 배운 거랑 다 섞여 있네. 응? 거기 오른쪽에 문장 올라가면 밑줄 친 거. 상급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국민한테 법 집행할 권한이 있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했다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효력 갖는 거에 위반한 게 아니니까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지시 안 따랐으면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2번은 소위 이제 유승준 사건이야. 유승준이라고 다 알죠? 미국,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 명의 스티브 유야, 그렇지? 근데 이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이 됐어, 그렇지? 그런데 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서 그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한테 이 문서로 통보가 돼야 되거든. 근데 문서로는 통보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다만 출입국 그 관리법 그 출입국 관리 기관의 컴퓨터에만 유승준은 입국 금지 대상자다라고 결정났다고 거기만 이제 인터넷에만 올려놓은 거야.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쓰도록. 그랬다면 상대방한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보가 안 된 이상 아직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 금지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읽어보자. 이 내용도 잘난가? 이거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행정기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이제 처분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됐는지 여부는 행정청이 결정된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은 내렸지만 이걸 상대방한테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입국 금지 결정됐다는 사실을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직 그 상대방한테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야.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승준이 자기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라고 아직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안 됐다는 거죠. 응? 자, 그다음에 3번은 전에도 했다. 거기 보면 국립공원 지정 처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립공원이다 하고 우리가 아까 배운 물적인 일반 처분인 거야. 응?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딱 되면 국립공원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뭐 훼손하는 행위 다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응? 근데 국립공원 지정 처분은 이제 그런 법적 효과가 있는 처분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을 해놓은 곳은 당연히 이제 지정된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경계가 어디까지나 이거 측량하고 표지판 세우는 거는 이미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묻는 건 경계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행위는 새롭게 무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는 거지. 응? 경계 측량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이거로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거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나오면 그 앞에 전제가 국가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정부 청사 건설하는 계약을 하는데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받아놓는 거잖아. 그게 입찰 보증금을 받아놓고 계약을 맺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보증금을 국가가 가져버리는데 그게 이제 애초부터 국가가 특정 업체하고 무슨 정부 청사 건설 계약 이번에도 뭐 저 보면 공사 계약 맺잖아. 뭐 저 윤석열 대통령 뭐 관저 그지? 그 괜히 그 외교부 장관이 쓰는 관사를 그걸 뺏어가지고 그지?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하겠다 해서 그것도 공사해가지고 뭐 9월 초에 새로 입주한대요. 응? 응. 쓸데없이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세금을 왜 그런 일에 왜 써? 청와대 가서 그냥 있으면 되는 그거 똑같
잘 돼 있는데 그거 하지. 뭐하러 그 국민 세금을 엉뚱한 데 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또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초반에. 자, 어쨌든 그래서 애초에 이 공사 계약 맺은 게 사법상 계약이야. 응? 사법상 계약을 맺었다가 너 계약으로 정한 의무 위반하면 보증금 국가가 갖는다 이거지. 그거는 사법상의 계약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조치일 뿐이지 무슨 공권력 행사로서의 조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 공사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으로 맺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서 그거는 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지 행정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애초부터 사법상 계약과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공부했어. 거기에 기부 체납받은 부동산 나오지. 근데 이거 공익 목적으로 쓰는 행정재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부동산인데 특정한 행정 목적으로 쓰도록 지정이 안 됐으니까 이건 일반 재산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일반 재산 기부한 자에게 사용하라고 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을 맺는 행위에 불과해. 이건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지. 응?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6번 또 지난번에 했지. 서울시 지하철 공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관계는 일반 회사 취업하는 관계와 같다고 봤어요. 그죠? 사법상 고용계약, 근로계약 관계라 그랬지. 따라서 이건 해고되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지. 다 공부했던 거 비슷한 이치. 자, 7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도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응? 이거는 학교법인과 사법상의 근로계약 맺은 거고 학교법인이 해임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됩니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죠? 그 다음에 8번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만 매겨진 것 갖고는 아직은 운전하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벌점이 1점 점수를 넘으면 그걸 기초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상대방이 운전하지 못할 의무가 생기는 거지. 면허정지 처분이 있기 전에 벌점만 매기는 것 갖고는 아직은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습니다. 의무 부과나. 저건 아니다. 9번도 했죠. 다 군의관이 신체 등이 판정하는 것도 지방병무청장이 최종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이게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군의관의 신체 등이 판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부과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무슨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오늘날 현재 정부 조직으로 바꾸면 경제기획원장은 누굴까? 아, 맞는데 순서가 기획재정부, 응?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정부 투자기관은 요새 말로는 뭐 공기업 내지는 준정부기관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오늘날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공기업들에게 내년도 예산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짜라 하고 예산 편성 지침 통보한 건 말하면 행정 조직 내에 사무 이렇게 처리하라는 아까 배운 행정 규칙 내려보낸 것뿐이다. 응? 국민에 대해 직접 무슨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킨 건 없다. 처분 아니다. 11번 당연퇴직 통보 뭐야? 법률에 의해서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된 자 다시 한번 당신 공무원 신분 상실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 알려주는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지. 이게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12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라 그랬지. 이 혁신도시라는 건 어느 정부 때 추진했나? 응?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각 시도마다 혁신도시라는 걸 하나씩 지정을 해줘. 그래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무슨 땡땡 공사 공단들 있잖아. 다 내려가래. 그 혁신도시로. 그래서 무슨 한국관광공사는 어디로 갔더라? 어디로 가고 무슨 대한지적공사는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이 다 지방으로 갔어요. 응? 그래서 원래 정부 정책은 가장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가장 좋은 건 뭐야?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제 본사 이전하고 공장 이전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근데 민간 기업한테는 정부가 강제할 수가 없잖아. 우리
무슨 공산주의 경제가 아닌 이상 러시아나 뭐 북한은 위에서 기업들도 어디로 가라 강제로 명령할 수 있지만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민간 기업들에게 강제로 뭐 지방으로 가라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각종 뭐 세금 혜택을 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가. 그리고 분산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부 기관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방 뭐 이전 뭐 이런 특별법 만들어갖고 혁신도시도 지정하고 거기에다 이제 각종 공사공단들 이전하게 만든 거죠. 응? 그래서 세종시라고 해서 또 만들고 거기도 또 이전시키고 공공단체들도 이전시키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의 혁신도시가 어디로 지정되냐 이게 관심사였어. 강원도에서는 지금이야 춘천이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낙후돼 있어서. 근데 전통적으로 강원도의 춘천이 중심지였잖아. 춘천이 도청 소재지고 전통적으로 춘천이 강원도의 중심지였는데 거기는 고속도로도 안 나 있고 철도도 1시간이나 뭐 한 번씩 다니는 철도 하나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도 없고 옛날 길 좁은 길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낙후돼 있고 돼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원주가 강원도에 엄청 커졌어요. 춘천보다 더 커졌을 거야. 원주는 영동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고 그래갖고 거기 또 뭐 교통이 그만큼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교통 편의성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뭐 신도시 건설이 막 되고 해가지고 거기가 커졌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막 인구가 많이 늘었어.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강원도에 혁신도시를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춘천 시민들이 열망을 했어요. 우리 춘천을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달라. 응? 신청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정부로부터 이제 각종 예산 지원을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좀 도시 발전이 될 거다 해가지고 근데 원주도 신청했고 원주하고 춘천하고 경합이 됐어요. 경쟁이 붙었는데 강원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춘천이 아니라 원주로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춘천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소송까지 벌이고 했어.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이제 강원도지사가 원주를 혁신도시로 선정을 하니까 춘천 시민들이 발끈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 있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혁신도시 후보지에 관련된 지역 주민 등이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 자기네를 뭐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어떤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뭐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도지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하는 거고 만약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각종 재정 지원을 받고 혜택이 늘어나는 건 이건 정부의 공익 목적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반사적으로 주민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지. 그리고 저쪽은 춘천 시민들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일 뿐 법이 보장한 뭐 권리를 침해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건다.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14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15번은 자 15번은 역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는데 누가 했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요거는 가로수게 말했죠. 이거는 사법상의 통제에 불과하지 이런 어떤 행정 권한을 법적으로 행정 권한을 받아서 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민간 회사가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하고 니네하고는 더 이상 거래 안 해. 니네하고는 3년간 거래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통보한 거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본 거야. 그것은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 기업하고는 거래 안 해. 이런 거와 마찬가지 조치로 본 거예요.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15번 판례가 나온 이후에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게도 어떤 기업체와 몇 년간 이제 그 계약 거절하는 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이 부여됐어요.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이제는 두 종류가 있어. 이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하는 특정 기업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는
그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으로서 하는 거면 처분이고, 그런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등한 기업 간의 거래 제한 조치라면 사법상의 통지로 와서 민사소송으로 다투될 문제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현재로는. 응? 응? 시험에 반영이 됐지.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한 문장 나왔어. 우리 9급은 아니고 딴 시험에서 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하는 조치는 뭐야? 이 입찰 정격 제한 조치가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처분인 경우도 있고 사법상의 통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이 맞는 이렇게 나왔어 문장이. 그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 거지. 그 뭐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는. 응? 그래서 법 개정 전에는 사법상의 통지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네 가지 드러났었죠. 자, 그 다음에 17번도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훈장 받고 무슨 포상 받고 이럴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미 포상을 받은 자에게 훈격 재심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훈격이라는 게 뭐 훈장도 등급이 있잖아. 응?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유관순 열사가 예를 들면 무슨 상급 훈장이야. 상급 무슨 훈장. 응? 그게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일어나서 1급 훈장으로 바뀌었을 거야. 승격. 응? 그런 것처럼 훈장도 이게 급이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이제 아마 기존에 훈장 받은 사람이 이거 재심사에서 훈장 등급을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국가보훈처장한테 물어봤더니 국가보훈처장이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알려준 행위,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싸울 처분이 아니다. 응? 그건 권한도 없는 자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죠. 응? 확정적으로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이거는 안 합니다. 그 훈장 등급 높이는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건 처분인데, 그럴 권한도 없는 보훈처장이 심사 다시 할 계획이 없다라고 알려준 행위는 그건 확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18번 이런 거 17번부터 다 사실행위지. 16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18번 좀 길지만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한 행위는 딱 한 번 시험 쓰인 건데, 그거는 이미 군수가 군수가 이미 정한 행위는 처분이지. 응? 군수가 주민들을 경작자로 지정한 행위는 처분인데, 군수가 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읍장 면장이 영농 세대를 선정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고 그냥 그걸 이행하는, 그 군수가 행한 처분을 알리는 행위만 한 것일 뿐이다. 그랬고, 19번은 뭐 그냥 우리 인천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인천 공원 새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거기 방문해서 막 뭐 축사하고 기념연설하고 나무 하나 심어놔. 나무 심는 행위가 누구 국민 개인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무 심었다는 사실만 있는 거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서 처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20번이 또 이 처분이냐 아니냐 꽤 자주 나와. 이것도 설명했을 거야. 넷째 같으면 국세 환급금이 뭐야? 세금 잘못 낸 거 돌려주는 게 환급이잖아. 응?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될 걸 잘못 냈으니까 돌려달라고 세무서장한테 신청했더니 세무장이 돌려주겠다 해야만 결정이 있어야만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나? 그건 아니지. 잘못 납부한 시점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다만 절차상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해보는 거고, 세무서장이 돌려주겠다, 그리고 얼마 주겠다 이래서 이제 결정하면 돌려받는 건데, 세무서장이 돌려주겠다고 결정이 돼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돌려주겠다고 결정 내려도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미 권리는 있고, 그러면 세무서장이 못 돌려주겠다고 거부해도 웃기고 있네 하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배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 세무서장의 못 돌려주겠다는 결정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응? 즉 세무서장의 결정은 상대방이 돌려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응? 처분이 아니라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그 교육공무원법상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에 올라있던 자를 승진 임용 발령에서 제외시킨 건 소송 대상이 된 처분, 그지? 그건 이제 최종 승진 임용에서 제외시킨 거야. 응? 그런데 여기는 21번 경찰 공무원인데 시험 봐가지고 승진할 대상자인데 승진심사 명부 대상자에서 삭제. 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뭐야?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응?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봐. 아까 왼쪽에 거 보면 어디 있어? 저 226쪽에 25번 그 교감에서 교장 교육공무원이지? 거기는 끝에 가면 뭐가 나왔어? 승진 인사발령에서 제외지? 응? 그거 갖고 구분해도 돼. 그러니까 구분하는 요령은 두 가지야. 이게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구분할 때 심사 승진 방식 이거로 구분할 심사 승진이냐 시험 승진이냐 이거로 구별해도 되고 끝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최종 승진 임용에서 제외시키는 거잖아. 승진 인사 발령에서 제외. 이건 처분. 근데 경찰 공무원 뒤에 있는 경찰 공무원은 승진시킬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응?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한 거.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이는 처분이 아니래. 응? 그거 갖고 구별하는 게 더 좋겠다. 최종 승진 대상에서 승진 임용 발령에서 제외한 건 처분. 근데 후보자 명부에서만 제외한 것은 처분 아님. 응? 그걸로 구별합시다. 시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행정의 특성을 봅니다. 행정의 특성을 보면 이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은 어때? 우리가 앞서 배운 행정입법하고 논리를 다르게 구성합니다. 또 다른 행정작용들하고 좀 논리를 다르게 구성해요. 응? 어디까지나 우리가 배운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막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원칙상 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응? 그래서 쭉 눈을 읽어. 여기 열심히 안 해도 돼. 자, 제목 1번 법 적합성에 엄격한 요구를 받는다. 내용 읽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치행정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뭐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하고 영업정지 시키니까 법의 통제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 자, 읽고 지나.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나오나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돼. 공정력 간단하게 눈으로만 읽다. 공정력이라는 효력은 뭐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정행위에 설령 위법이 좀 있다 해도 어떻게 돼? 바로 무효로 보지는 않아. 응?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행위는 설령 하자 요건을 좀 못 갖춘 흠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다루지만 그럴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야 이건 위법 맞다 취소한다라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국민은 일단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효력이 있는 거라고 인정하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일단 유효한 첫째 줄 하자가 있더라도 두 번째 줄 일단 유효. 응? 여기서 또 나중에 또 한번 일단 유효지 일단 적법인 행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위법이 있다 해도 응? 일단 유효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존속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돼. 존속력 또는 확정력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존속력, 확정력이라.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불가쟁력, 하나는 불가변력. 불가쟁력은 뭐야? 다툴 쟁자의 포인트가 있지. 일정 기간 안에 국민들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든지 다투래요. 기간 내에. 응? 그래서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거기 키워드는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쟁송기간 경과 예를 들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위법한 조치라도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영업정지 조치가 났는데 나 위법한 영업정지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영업정지 조치 받은 후 앞날부터 90일 이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돼. 근데 90일이 지나버리면 영영 못 싸우게 됩니다. 소송 못해요. 응? 그런 게 불가쟁력이에요. 응?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 했어. 행정행위 했는데 한 번 한 이상 함부로 이거 잘못됐다, 뒤늦게 잘못됐다고 인정해도 스스로 행정기관은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불가변력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변자, 변경 못 시키게 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불가변력. 그래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란 두 가지 효력을 합쳐서 존속력. 가능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이 효력을 존속시키자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효력, 또는 신속하게 행정기관이 하는 효력을 확정시키자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효력. 그래서 존속력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 확정력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어. 응? 그래서 그 정도. 이거 이제 주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주 내용을 뒤에 이제 다 공부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강제력.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세금 부과, 행정행위야. 일방적으로 이제 세금 부과 조치. 그러면 상대방은 이게 기간,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낸다. 의무를 이행 안 하죠. 그러면 행정기관 스스로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스스로 뭐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아서 세금에 충당할 수 있죠. 응?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이걸 자력 집행력, 자력, 행정기관 스스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인정돼요. 그 다음에 제재력, 국민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을 주고 할 수 있는 힘, 응? 제재력. 이걸 자력 집행력과 제재력을 강제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 집행하거나 벌을 줄 수 있도록 법률에서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행정쟁송으로 싸우게 합니다. 둘째 줄에 행정쟁송, 그리고 저쪽 끝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같은 손해전보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구제받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민법이나 민사소송으로 구제받는 거하고 달리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이라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한다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오늘의 마지막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행정행위와 법 적용 기준 있죠? 중요. 예전보다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왜 중요성이 커졌느냐? 바로 2021년 작년 3월 달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이 행정기본법은 전번에 보니까 뭐 할 때도 나오더라. 우영 드라마에도 이 행정기본법이 언급이 되더라. 재판 진행 중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나왔어. 여기에 법조문하고. 자, 행정행위와 법 적용 기준. 자, 우선 세 줄을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세금 부과에 관한 법이 바뀌었어. 응?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떤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가 나가기 전 근거법이 변경된 경우에 행정기관에 적용해야 될 법이 변경되기 전에 국법을 적용해야 되나 신법을 적용해야 되나, 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예를 들어서 국민이 법을 위반한 행위, 법 위반 행위는 요때 했어. 요때, 요 시점에 했어. 근데 위반 행위를 한 거 적발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뭔가 이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재 조치를 하는 시점은 이때란 말이야. 근데 요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요 당시에 위반 행위를 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처벌하도록 돼 있었어. 처벌. 응? 근데 법이 개정되면은 처벌 대상에서 삭제했어.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 어느 법 따라야 돼? 여러분들이 입장이라면 지금 제재 조치를 할 당시에 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위반 행위 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위반 행위 할 당시에는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 법을 정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 고민이 없는 건 어느 때겠어? 법에 딱 명시를 해놨어. 이 개정을 하면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개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라 딱 써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돼. 근데 아무 법 개정만 해놨지 어떤 법을 적용해라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는지, 그지?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일단 행정기본법 거기 소개가 돼 있으니까 행정기본법 내용을 보자.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새로운 법령 등은 그 새 법에 어느 법을 적용해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새로운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변동관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한다. 이게 대원칙이지. 응?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둘째 줄부터 읽으면 새 법이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끝난 일, 응? 새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응? 새 법 시행 전에 완성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새 법 적용하는 거래, 국법 적용하는 거래. 국법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새 법을 적용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지. 응? 그래갖고 이번에 우영우 사건에서도 이 규정을 들더라고. 응? 이 규정 하나만 갖고 된 건 아니지만 이 규정을 또 우영우 측에서 뭐 이렇게 그 무슨 사건에서 그랬냐면 저기 우리가 그 어느 저 산에 가면 절이 있고, 그지? 우리 문화재 관람 안 하는데도 절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하는 거 이거 갖고 문제 삼은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셋째 줄 국민이 신청에 따른 처분. 이거 중요한 단어. 신청에 따른 처분. 그럼 한번 생각해봐. 국민의 신청받고 하는 처분이면 국민에게 이익되는 거겠어? 불이익되는 거겠어? 그렇지. 이익되는 거니까 해달라고 신청하겠지. 이익되는 거에 관한 처분은 자 이게 문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새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응? 또 처분할 당시에 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느 법에 따른다. 문장의 주어. 자 단순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슨 법에 따른다? 마지막 줄 처분 당시의 법. 처분 당시의 법이면 개정된 신법. 이게 원칙. 응? 그러니까 나한테 그럼 여기다가 바꾸자.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응?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시점은 이때. 그러면 이 당시에 허가 신청할 당시에 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은 허가를 신청할 때 이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을 했어. 그런데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뭐 심사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와서 허가하는 처분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 사이에 법 바뀌었단 말이야. 법 개정이 됐고 개정이 됐는데 허가 요건이 더 강화됐어. 그럼 어느 법에 따라? 그러면 이 법 개정돼서 허가 요건이 더 강화됐어.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원칙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어느 법에 따라 이거 허가해줘야 돼? 허가 거부해야 돼? 이거 말하면 신청 시점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허가 요건을 갖춘 거야. 근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허가 요건은 못 갖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담당자야. 허가 내줘야 돼? 즉 개정되기 전의 구법에 따라 허가 내주는 게 원칙이야? 아니면 허가를 거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뭐는 빼고 얘기해? 개정된 법에서 어느 법 적용해라 규정이 돼 있으면 그에 따른 거지만 규정이 없을 때 없다면 어느 법에 따라서 동그라미 이번에 결론이 무슨 법 어느 당시의 법에 따른데? 처분 당시의 법. 처분 당시의 법은 개정된 법에 따른다는 거야. 그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신청자는 허가 요건을 못 갖춘 게 되니까 허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확 줄여서 뭐라고 했어? 신청에 따른 처분은 어느 법에 따른다? 처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게 대원칙이다. 응? 신청 당시의 법이 아니야. 처분 당시의 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는
사망을 보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 그럼 줄이면 국민이 위반했다고 제재 처분. 응? 이걸 좀 제재 처분. 국민이 제재 처분이면 위반했다고 뭐야? 뭐 영업 정지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영업 정지시키고 뭐 돈 부과하고 제재 처분은 문장이 제재 처분은 그 개정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게 중요하네.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그 문장의 주어가 뭐였지?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했다고 제재하는 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법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행위 당시, 위반 행위가 있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응? 그럼 봐. 이거 아까 봐봐. 그러면 위에 거지. 국민이 위반 행위를 한 시점은 이 시점. 위반 행위가 있고 그런데 법이 개정된데 위반 행위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 돼 있었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아닌 거로 바뀌었어. 그럼 어느 법에 따라 이 사람 처벌 대상 처벌해? 처벌 못해? 응? 처벌해야지. 원칙이 뭐라 그랬어? 행위 당시. 이게 위반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시행 중인 법. 위반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럼 처벌해야지. 이게 원칙이야. 단 이 법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이런 처벌 대상으로 했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면 뭐 그에 따르는 거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위반 행위 있었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응? 단 거기에 또 단서가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그러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밑에서 두 번째 줄.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응?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거나 또는 위반 행위로 계속 해놓을 때 처벌을 좀 더 가볍게 하는 걸로 바뀌었거나 밑에서 두 번째 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야. 그지? 과거에는 국법에는 처벌 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어놨거나 처벌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처벌 규정이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뀐 경우는 그때는 그래도 이 법에서 바뀐 법에 예전 법에 따라 해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딱 두 가지 일단 핵심. 자,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을 해왔는데 신청이 되고 난 뒤에 아직 행정기관이 결정 내리기 전에 국민한테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유리하게 바뀌었든 불리하게 바뀌었든 그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주는 행위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최종 행정기관이 결정할 당시, 처분 당시의 법에 의하는 게 원칙. 국민이 위반했다고 제재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위반할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 돼. 다만 바뀐 법이 국민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법을 적용해줘라. 응? 그런 취지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걸 판례로 공부하는 거야. 응? 자, 1번 어때? 제목을 신청에 따른 처분. 그지? 다른 말로 국민이 이익 달라고 신청한 경우 이때는 원칙이 뭐라고? 처분 시의 변경. 즉 처분 시 이꼬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금 행정기본법에서 그 해당 조항 잘라낸 거고 2항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자, 국민이 자기한테 인가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해왔대지. 인허가 신청 있고 아직 행정기관이 뭐야? 인허가 처분을 내주기 전에 법이 바뀐 경우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 어느 법에 따라야 돼?
바뀐 법에서 어느 법 적용해라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은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신법. 개정된 신법에 따라 얘 허가 요건 못 갖췄다 해서 허가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응? 그런 취지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판례 1번 뭐라고 돼 있어? 행정행위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야?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처분을 행할 당시에 시행 중인 법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원칙. 다만 밑에서 세 번째 줄 소관행정청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지. 다만 요거는 그냥 시험에 잘 안 내는 편이야.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지. 원래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 들어왔어. 허가 신청. 그런데 신청한 시점은 이때. 근데 정상적으로 원래 신청받으면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신청 들어온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아직 30일이 되는 때가 있대야. 근데 30일 지나기 전에 요때 이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그래. 응? 행정위원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데 요때 법이 개정된 거야. 허가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허가가 더 까다롭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때 어느 법에 따라야 돼? 신청 시점의 법이 아니라 허가 처분할 당시. 즉 이때는 개정법을 적용해. 개정된 법 적용해서 법에 따라서 허가를 거부해야 되겠지. 그지? 응? 거부 이렇게 맞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건데 처분시법. 그런데 허가를 신청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30일인데 신청받고 괜히 빨리 처리를 안 하고 늦추는 거야. 그냥 행정에 늦추다가 한참 지나서 언제 처리했냐? 이때 와서 처리하는 거야. 응? 이때 와서 처리했는데 법은 언제 개정이 됐어?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받아놓고도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너무 늦게 처리하다가 그 사이에 법이 개정돼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바꿔보자. 신청을 받고 제대로 처리한다면 이때 처리를 했어야 돼. 이때까지는. 근데 이때까지 처리 안 하고 계속 여기다 이제 지체시킨 거야. 늦추다가 이때 법이 개정이 됐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개정되기 전에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맞는 거였잖아. 근데 괜히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다가 뒤늦게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처리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때도 개정된 법에 따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다가 법이 바뀌어버린 거야. 늦추는 통에 법이 바뀐 거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법이 바뀌기 전에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다면 신청 당시에 법에 따라 허가가 됐어야 될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다가 뒤늦게 법이 개정된 경우는 이때는 개정된 법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법을 적용해야 맞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번의 밑에 세 번째는 행정기관이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수리해 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에 법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때는 뭐야? 신청 당시에 법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개정된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1번 다시 정리하면 처분 당시에 법에 따라 하는 걸 대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청받고 정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했다면 법 바뀌지 않았을 사이인데 정당 없이 늦추다가 법 바뀌는 경우 이때는 신청 시점에 법을 따라줘야 맞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의 그거의 연장이다. 자,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특허를 받아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해서 사업을 잠깐 영업을 쉬는 거 행정기관부터 사업을 쉬는 거 인가받은 것은 모두 개정된 광업법이 광업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및 연장 신청은 개정된 광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인 경우. 그러니까 줄이면
상대방이 광어권을 받은 시점은 법 개정 이전에 이미 광어권을 받아놨지만 상대방이 자기의 광어권 기간 연장해달라고 연장 신청은 법 시행 이후에 되는 거래. 응?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해서 연장해 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까? 연장 신청은 법 개정 이후에 신청이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개정된 광어법 시행령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 이건 별 문제도 안 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그래서 3번도 뭐 그런 얘기야. 3번도 그런 거고 4번도 그렇고 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어떤 취지로 공부하냐면 여러분 보자. 지금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이미 공무원 연금이 좀 개혁이 좀 됐죠?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하잖아. 국민연금은 자기 받는 월급의 9%를 냅니다. 월급 100만 원 받으면 9만 원 내는 거야. 국민연금 9만 원을 납부하는데 회사 다니면 반반씩 돼요. 본인 월급에서 4만 5천 원, 회사에서 4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9만 원을 납부하고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 퇴직한 뒤에 받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16%를 냅니다. 15%인가 16%.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에 나오면 16만 원을 연금으로 납부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금을 내죠. 그리고 더 많이 낼 뿐만 아니라 더 장기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퇴직 후에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요. 국민연금보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적자야. 이게 더 심한 건 군인연금이에요. 군인연금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연금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적자라서 계속 국민 세금으로 계속 메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 개혁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화두야.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공무원 연금을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조금 덜 받는 연금을 덜 받는 쪽으로 바꿨어요. 예전보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 그동안에 공무원이 이미 돼서 연금을 받아오던 그동안의 연금을 이제 과거에 공무원이 돼서 이미 퇴직을 해서 과거 법에 따라 연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개정된 법에 영향을 안 받아. 그 사람들은 옛날 법에 따라 많이 받아. 근데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 개정을 해서 이제 뭐야? 새로 공무원이 들어오는 사람은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을 조금 받겠지? 문제는 누구야? 이미 공무원이 돼 있는데 아직 퇴직 안 한 사람 있지. 공무원인데 퇴직 안 한 사람도 어떻게 될까? 이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받아서 퇴직하면 조금만 나오는 거야. 거기에 반발하는 거지. 아니 이 기존에 이제 공무원들은 모두 주장해. 신뢰보호도 내세우고 아니 내가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연금 많이 받게 돼 있어서 나 그거 믿고 응? 뭐 다른 거 혜택이 없어도 연금 혜택이나 뭐 신분 안수 이런 거 암장수 이런 거 믿고 내가 공무원 됐는데 아니 중간에 법을 바꿔서 연금을 팍 깎아버리는 게 어디냐? 그 법을 개정했으면 앞으로 공무원 되겠다고 법 개정 이후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나 적용을 해야지 기존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건 우리가 앞서 배운 소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응? 뭐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제 판례는 뭐야? 이거는 지금 공무원인 사람인데 아직은 어떻게 했어? 퇴직 안 했지. 그러니까 아직 연금 받을 권리가 아직은 안 생겼어.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거에 시작돼서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일이지 아직 새 법 시행 전에 끝난 일이 아니래. 그래서 개정한 법을 과거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 적용해서 앞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받을 공무원한테도 소급 적용한다 해도 이거는 부진정 소급으로 허용되는 거다. 그래서 아직 퇴직 안 한 공무원들은 이제 퇴직하면 바뀐 법에 따라 연금을 받습니다. 응? 근데 또 한 번 연금 개혁이 또 있을 거야. 또 있어서 그 연금을 받는 시기를 더 늦추거나 받는 액수를 금액을 줄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논의가 지금 있는 것 같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다 통합
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5번 판례의 핵심은 뭐야? 부채 치료문 개정법령이 뭐냐면 공무원들 연금 줄여서 주는 쪽으로 개정을 한 거야. 응? 그 개정법령은 기존에 이미 끝난,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서 종전보다 불리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내지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것, 이미 완성 종결,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까지 개정법을 적용해서 연금을 깎는 건 이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퇴직은 안 했단 말이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아직 퇴직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퇴직함으로써 연금을 받게 될 그런 것이, 그래서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개정된 법이 효력 발생된 이후에 장래에 연금 받을 권리가 도래하는 그 연금 받을 권리를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응? 그래서 핵심은 밑에 세 번째죠. 응?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여 새 법이 효력이 생긴 이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응? 사실 이거는 뭐 처분이 아니라 법과 관련된 거예요. 소급입법. 응?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지. 그럼 제재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어느 법 적용하는 거라고? 위반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법,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는 거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항과 2항 아까 행정기본법에 써놓은 거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뀐 법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면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걸로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럼 판례 알아보기 1번. 1번에 뭐 법이 바뀐 경우 새 법이 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새 법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새 법으로 바뀌기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변경 후에 신법이 아니라 변경 전에 구법이 적용돼야 된다. 응? 이러면서 거기 보니까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을 준 행위니까 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야. 응?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내서 자격 없는 하청을 준 거죠. 자격 없는 업자에게 하청을 줘서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응?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할 당시의 법, 이게 이제 새 법이지. 바뀐 새 법이 위반 행위가 있었을 당시 구법보다 국민한테 불리하게, 새 법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을 적용하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응? 그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행위시, 마지막 줄에 행위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느 법을 적용해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2번도 비슷하죠. 2번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 수점을 대여해 줬대요. 이거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야. 마치 뭐 우리가 무슨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 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자격증 빌려주는 것처럼 이런 거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거야. 응? 적발이 됐어. 그런데 건설업 면허 수첩을 빌려주는 거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은 개정되기 전에 구법은 그렇게 해놨대. 그치?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어떻게 돼? 건설업 면허 수첩을 대여해줘도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 삭제시켰대. 제외시켰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법에서는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금지, 위반하면 면허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바뀐 법에서는 면허 수첩 대여해도 면허 취소 사유로 안 하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바뀐 거지. 응?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은 면허 수첩 대여할 당시의
면허수첩을 대여할 당시에 시행 중인 법이면 결국 뭐야? 위반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건설면허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요거는 지금 예전 판례지 지금 바뀐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위에 동그라미 2번 거기서 그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서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바뀌었잖아.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해라. 그러면 지금의 똑같은 사건이 지금 판례 2번 판례 다시 재판한다면 어떻게 돼?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면허 취소를 못 시킨다 쪽으로 결론이 나겠지. 그러니까 2번은 바뀌기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판례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거야. 응? 지금 이 사건 새로 재판하면 결론이 달라지게 되겠지. 응?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례는 필수로 꼭 해야 될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바뀐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이번 판례는 유지되기가 힘든 거야. 응? 그 다음에 뭐야? 3번은 그 밑에서 두 번째 주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어딘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해놨어. 그리고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국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야. 근데 위반 행위는 국법 당시에 위반 행위를 했어. 이거야 지금 그대로.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에도 신고나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도 처벌 안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유리한 쪽으로. 그지? 그러면 3번 어떻게 된대? 응? 그렇더라도 법을 개정한 취지가 뭐래요? 왜 과거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뒀다가 법을 개정해서 처벌 안 하는 쪽으로 바꿨냐? 과거의 법이 처벌하도록 규정을 뒀던 게 잘못된 법이었다는 반성 차원에서 개정한 거라면 바뀐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 바뀐 건 사회 변화에 맞추느라고 법을 바꾼 거래. 응? 그러니까 예전보다 국민이 뭘 위반한 거에서 처벌하는 걸 안 하거나 약하게 법을 바꾼 이유가 처벌하도록 만들었던 과거의 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는 반성으로다가 새 법을 바꿔놓은 거라면 그러면 무조건 새 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법을 바꿔놓은 이유가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추느라고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원칙대로 가자면 위반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3번의 끝에 보면 가벌성이 소멸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가벌성이 소멸되는 거니까 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앞에 밑줄은 안 쳐놨지만 한번 읽어봐. 응? 그 종전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행위를 이제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는 뭐야? 두 번째 줄에 과거의 범죄로서 처벌하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라면 반성적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거라면 당연히 국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지. 새 법을 적용해 줘야 될 일이지만 지금 이 경우는 현실의 사정 변천에 따라 무슨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니까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추느라고 개정한 데 불과한 거다. 그렇다면 뭐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 가능성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응? 이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 나오면 맨 끝에 가서 가벌성이 소멸해 버린다. 소멸한다로 잘래요. 그 끝부분만 조심. 응? 그 정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는 1번하고 3번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3번 쌍거로서 과거에 확정된 법률 관계를 확인.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다쳤어.
치료받았는데 장애가 남았어. 그러면 장애가 이미 뭐 팔이 하나 달려갖고 장애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제 가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근로하다가 이렇게 산업재해를 입었다. 나 무슨 등급 달라고 해.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뭐 보상금이 달라지거든.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의 장애 치료 다 끝나고 신체 장애가 이제 발생한 시점, 신체 장애가 확정난 시점은 이때. 근데 가서 이 사람 나 뭐 산업재해 보상금 달라 뭐 신청 행정기관이 이때 이제 보상 등급 결정한단 말이야. 응? 등급 결정. 신체 장애 등급 몇 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등급 결정하는 처분을 한단 말이야. 등급 결정하는 처분을 하는데 요때 신청이 들어왔고 요때 개정. 그러니까 신청이 될 신체 장애 입었고 이때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고 요때 개정이 됐어. 그래서 등급이 이제 바뀐 거야. 그러면 이 등급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국민이 신체 장애를 입었던 이때의 구법이 정한 등급표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해 줘야 되냐, 개정된 법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요거는 이 신청을 받아 이 등급 신체 장애 등급 결정은 이미 과거에 치료 끝나고 장애 확정 난 거 이걸 단지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때 기준이 아니라 이때 법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된대. 등급 결정을. 응? 그래서 이미 과거에 확정된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 여기 처분이면 장애 등급 결정 내리는 이 처분시의 법, 즉 개정된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응? 아니다. 처분시에 변경된 법이 아니라 바로 이때 장애 등급의 장애 입었음이 확정된 시점.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장애 다 확정난 걸 나중에 확인하는 데 불과한 거니까 이 장애 생긴 게 확정난 시점에 이 당시에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1번 판례는 산재보험보상법상 장애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할 때 어느 때 법? 그 장애 입은 자가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장애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야? 즉 지급 사유 발생 당시. 그러니까 이게 치료 끝나고 신체 장애를 입었다는 게 확정난 그 시점, 그 구법. 처분시법이 아니라는 거야. 장애를 입었을 당시의 법. 보다 확실한 거 2번.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역시 장애 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장애가 있게 된 구법, 그 당시의 법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응?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2번 정도가 시험에 쓰입니다. 시험에 쓰여요. 1, 2번 정도가. 다만 여기는 내 언급이 없지만 이건 여담으로 실제 TV에도 나왔던 그런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느 영업용 택시 기사가 있어. 근데 택시 기사가 택시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강도가 칼로 막 택시 기사 얼굴이랑 막 온몸을 칼로 막 찔러갖고 얼굴에도 막 엄청난 흉터가 생겼어. 남자 택시 기사인데.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일본에처럼 산업재해를 입은 거야. 일하던 직장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잖아. 그래갖고 자기 장애 등급 결정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택시 기사가 장애 입었고 장애 등급 결정을 신청했어. 산재 신청을. 근데 신청할 당시의 이 법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신체 장애 등급표가 있어. 그런데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자, 뭐 1급 장애, 2급 장애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다고 치자. 그런데 예시하자면 여자는 얼굴 흉터가 이 1급 장애야. 1급 장애로 돼 있어. 그런데 남자는 이게 한 5급 장애 정도로 돼 있는 거야. 5급으로. 그래서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시기사가 남자였는데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거야. 아니 얼굴 흉터가 여자만 중요해? 남자 똑같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 옛날 전통이 아니면 여자는 얼굴이 더 중요하다고 봤는지 여자에게 일하다가 다쳐서 얼굴 흉터는 1급 장애, 남자는 5급 장애.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아니 왜 남녀 차별하냐? 이게 대통령령으로 등급표를 정해놨는데 이게 소위 무슨 원칙? 평등 원칙이 위반되는 규정이다.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근데 뭐 소송을 한 건 아니고 TV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해. TV에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KBS 1에 7시 뉴스 하기 전에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약 10분간 뭐 시청자 무슨 칼럼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그 어떤 이런 사람이 나와서 TV에 그 이렇게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기자가 같이 담당 기관을 방문해서 또 답변을 들어보고 그런 프로그램이야. 이 사람이 여기 나왔어. 그래갖고 이런 걸 얘기하니까 기자가 여기 무슨 근로복지공단 여기 뭐 어디를 찾아갔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아이고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듣고 보니까 맞네요. 응? 이게 남녀 차별하는 잘못된 대통령령 규정이네요. 인정. 그렇지만 어떻게 돼? 이 대통령령을 앞으로 이제 개정하도록 건의는 하겠다. 응? 그렇지만 자기네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잖아. 대통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얼굴 흉터 남녀 모두 똑같이 1등급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자. 똑같은 등급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개정된 대통령령이 뭐라 그러냐? 이 개정된 시행령은 이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신청한 시점은 이때인데 개정된 법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과 같은 등급을 받은 거야. 5등급. 그러니까 소송을 또 냈어. 행정소송을 냈는데 지금 원칙대로 하면 어때요? 응? 응? 이거 장애 이렇게 과거에 확정난 법률 관계 원칙적으로 무슨 법 적용해? 장애 입었을 그 당시에 등급 결정에 따라야지. 그런 거 5급이 맞다는 얘기가 이제 행정기관 측의 주장이지. 그런데 법원은 뭐라 했어요? 이거 개정법이 아까 말했던 뭐야? 과거에 잘못된 법이었다라는 반성 차원에서 개정을 한 거고 뭐 등등 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최종 결론이었어. 그래서 이것까지 다 TV에도 나왔었어. 응? 그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 응? 그래서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 달라고 신청한 법은 맨날 물어보는 거야. 국민이 이익 달라고 신청한 경우 신청 이후 아직 결정 나기 전에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칙은 신청 시점의 법이 아니라 행정청이 결정하는 처분 당시에 개정된 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이 위반했다고 뭐 제재하는 조치는 원칙이 법이 바뀌었더라도 위반 행위 당시에 국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 응? 다만 법이 바뀐 게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바뀐 법을 적용해 주라. 응? 이렇게 되고 이미 과거에 뭐 신체 장애 입은 거 나중에 확인해서 결정하는 거는 신체 장애 입었을 당시의 국법에 따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응?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하면 돼. 기타의 경우까지는 굳이 뭐 안 가도 시험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오늘 배운 행정행위하고 뒤에 이제 행정행위의 다음 시간에 또 종류, 뭐 내용별 종류해서 허가니, 특허니, 인가니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부분에서 문제 연습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수고했습니다.